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16강으로 이끈 후 히딩크 감독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뱉은 명언입니다. 긴 연휴를 지나고 코스피가 3,600선 고지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이제 올해도 60거래일 남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야 하고 변화무쌍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경민 부장님 그리고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님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두 분 연휴 직후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먼저 두 분 한 말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먼저 변화하는 AI 반도체, 마주하는 3분기 실적 시즌.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반도체, 그러니까 AI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거품론, 고점론, 계속 시장을 흔들 만한 이벤트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주 10월 초부터 시작됐던 오픈 AI발 파트너십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을 봤을 때 이전과 다른 헤게모니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AI 산업이 그동안에는 그냥 국한되는 엔비디아 일부 종목에 국한되는 흐름에서 레거시 반도체까지 확장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는 AI 반도체 산업이 큰 흐름에 있어서의 변화, 어떻게 본다면은 성장 속도나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곧 이어서 3분기 실적 시즌이죠. 예. 다음 주 14일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됐는데 물론 큰 그림상 좋은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실적 대비 주가 레벨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어지는 시점이다. 큰 흐름에서는 대세 상승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차원에서 한 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달려왔죠. 네, 대세 상승장에 이렇게 달려왔는데 과연 페이스가 이게 맞는 건지 네, 한번 맞습니다. 점검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윤여민 이사님이 한 말씀은 좀 눈에 띕니다. 아직은 업사이드를 더 봐야 된다. 네, 일단 부장님의 말씀을 좀 이어받아서 레이스 중간에 약간의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레이스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좀 범용 반도체까지도 좀 넓어지는 상황에서 예. 결국 섹터 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확장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수의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에만 좀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수의 업사이드를 위해서는 약간의 좀 순환매라던가 또 혹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좀 살짝 좀 뒤처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지수에 대한 어떤 키 맞추기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실적 시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수의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고점을 넘어선 코스피 지수 보니까 3,400, 500, 600 그냥 한 단숨에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어서 약간 현기증도 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이경민 부장, 윤여민 이사 두 분의 꾼들에게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주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스피 왕자의 게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가위 연휴가 끝나고 주시장이 열리자마자 2,600선을 무섭게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연휴 기간 때도 그랬듯이 코스피도 반도체의 힘이 여전히 압도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센 것 같아서. 네, 지금 보면은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예. 미국 증시도 그렇거든요. 연휴 기간 동안에 다우 지수는 소폭 마이너스였고 S&P 500은 0.38%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0.8% 정도밖에 못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3%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지수도 3.5% 급등을 했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그동안 앞서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AI 산업에 대한 모멘텀 강화,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고스란히 녹아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코스피가 6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그 이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다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봤을 때 오늘 코스피는 약간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한 260 종목밖에 안 되는데 하락 종목 수가 630 종목입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네요. 2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반도체의 독주로 인한 뭐 시장 레벨업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즉 반도체가 쉰다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기보다는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 앞서 모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순환매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분산되는 이 양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린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코스피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장 열리고 딱 1시간 만에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수급이 거의 4조 원 가까이 몰리는 예.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뭐 프리장에서도 나타났었는데요.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반도체 대형주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계좌는 그대로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다가 이제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원전이라든지 로봇 섹터로 조금은 수급이 이동하는 예. 좀 상황이 보였습니다. 특히 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확실히 이제 AI 반도체라는 키워드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뭐 인프라라든지 전력원 또 여기에 더해서 휴머노이드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 키워드로서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도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가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살짝 쉬어갈 때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섹터들도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다. 전 이렇게 오늘 한 줄 평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방송이 9월 26일이었죠.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우리 했던 네, 기억, 맞습니다. 1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기니까 팔고 넘어가자 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3,600선 연휴 끝나자마자 돌파했다. 그럼 그때 오히려 조정이 기회였던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조정이 기회였던 건 맞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3,600까지 다이렉트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10월 초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에 오픈 AI와 삼성전자 예. 하이닉스 간의 협업 이런 거 이슈가 있었을지도 몰랐고요. 그때부터 반도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시장을 끌어갔죠. 이런 흐름 안에서 조정은 기회가 맞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한편 지금 그러면은 3,600선에서 더 따라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순환매 대응에 오히려 더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앞으로도 시장을 이끌어갈 힘 분명히 남아 있고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짧아도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대세 상승, 반도체 대세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자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된다면 2017년,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했던 수준의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왔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다이렉트로 슈퍼사이클 당시 밸류에이션을 크게 뛰어넘어서 레벨업 된다라는 것들은 3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기회는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 오히려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게 지금 지수 레벨에서 그리고 지금 반도체 레벨에서는 좀 더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경민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레벨에서 쫓아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여민 이사님은 모두의 메시지에서 그 상방을 봐야 한다. 아직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까? 아니면은 진짜 그동안 이 불장 속에서 소외됐던 그 숨은 진주를 찾아야 될지 어느 쪽을 봐야 됩니까? 약간 좀 지수마다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를 이끌었던 것이 뭐 조방원, 이제 반도체 섹터, 여기에 대해서 뭐 금융 섹터, 뭐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이런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반도체 혼자 하드캐리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쉬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매수의 타이밍을 봐야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좀 핑퐁 게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강한 상황일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쉬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수급이 들어왔고 제가 볼 때는 신고가 흐름을 좀 기록했습니다만 쉬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매수세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올라타는 잘 달리는 어떤 말에 대한 올라타는 것보다는 좀 쉬고 있는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래도 덜 부담스러운 섹터로의 제가 볼 때 매수세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순환매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 추석 명절에 뭐 가족 친지들 모여서 대화에 주식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식을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두 분이 현장에서 투자자분들과 얘기 나누시다 보면 정말 이 온도 차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실제 체감은 어떻습니까? 뭐 펀드 매니저들도 더 심하죠. 야. 예, 그러니까 전자 닉스를 어느 정도 크게 오버웨이트 해놓은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지만 뭐 시장 비중에 맞춰놨거나 아니면 시장 비중보다 살짝만 높게 났어도 따라가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차별화가 되게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 악재, 우려 뭐 부시키면서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를 따라가야 되는 거냐? 그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갈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레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자 닉스가 지금 레벨업 됐고 그리고 더 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겠지만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반도체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아직까지 좀 소외되었던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자 쳐다도 안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자 닉스 이제 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조방원에만 관심이 많았죠. 이게 뒤집혔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던 종목들에서 더 투자 기회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2분기 실적 시즌을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분기 실적 시즌은 어땠냐면 조선, 방산, 기계, 증권 이런 업종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이런 업종들은 실적이 쇼크였거든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시장이 좀 올라가는 모습,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이 기대에 선반영했던 업종들과 우려감에 아직까지 눌려있던 업종들 간의 좀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뭐 더 큰 상승을 기대하면서 반도체를 따라가고 그냥 난 기다릴래 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선택을 존중하긴 하지만 당분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은 반도체 살 기회도 있고 지금은 반도체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오히려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여민 이사님도 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바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합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좀 내고 계신데 삼성전자는 9만 전자, 10만 전자가 이제 구조돼 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웃퍼폼한다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체감을 못 하시는 이제 좀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웃퍼폼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체감 많이 못 느끼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요. 오히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조방원 같은 경우,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HH현대중공업,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그 섹터의 어떤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몇 배가 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좀 보다 보니까 오히려 계좌 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삼성전자는 좀 빨리 빠져나와야지, SK하이닉스는 언제 팔아야지 이런 생각만 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수익 극대화 혹은 이제 나오시는 방향으로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다음 투자처를 좀 많이 찾고 계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는 섹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추석 때 이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8만 원 조금 안 됐을 때 5년 전에 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5년 내내 마음고생하다가 이번에 9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이왕 가져가시고 좀 더 가져가시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분 다시 주식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네이버인데 이게 두나무 합병 소식 나오면서 좀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은 네이버가 상당히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좀 생각은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업비트의 어떻게 보면 대주주를 할 수 있는 이제 두나무와의 뭐 지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진출하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뭐 쇼핑이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또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AI 소버린과 관련된 좀 모멘텀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카카오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던 건 사실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나온 모멘텀으로 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좀 이렇게 등락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3분기 시즌을 맞이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모멘텀 플러스 3분기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집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 관련돼서는 최근에 보게 되면 업사이드를 보는 증권가 리포트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대비 좀 못 올랐다고 좀 속상하신 분들이 많고 오히려 또 이제 조정을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제가 볼 때 한 11월, 12월 이후 정도가 되면 확실히 이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뚜렷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서도 네이버를 좀 많이 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개인들이 많이 가진 종목들 좀 반등하는 모습은 반가운데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10월 2일 기준으로 올 들어 순매수한 종목, 상위 톱10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무려 146%에 달한다는 거 보고 좀 배가 아픕니다. 이 개인들은 그만큼 못 내고 있는데 근데 역시 외국인들 많이 산 게 삼성전자가 1위고 결국 이제 반도체를 사라 뭐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반도체가 변하고 있다, 큰 그림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흐름에 좌지우지됐던 상황들이 최근 흐름들을 보면 오픈 AI랑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많이 예. 움직이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AMD와 엔비디아 AMD와 오픈 AI 간의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졌을 때 AMD가 20% 넘게 급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엔비디아는 빠졌습니다. 네. 반대로 엔비디아가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땐 AMD가 좀 쉬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슈의 중심에 오픈 AI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동안의 하드웨어에서 헤게모니가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 생각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AI 반도체, HBM에만 쏠렸던 수급이나 상황들이 지금은 레거시 반도체로까지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 외국인 수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집중됐고 워낙 쏠렸기 때문에 최근 흐름들이 좀 다소 과도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있어서 시그널링 효과는 분명히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 규모를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하이닉스 위주로 계속 외국인이 매집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전자를 훨씬 더 많이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는 향후 뭐 등락은 있다가 더 다시 간다 하더라도 다음 사이클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은 뭐다라는 것들에 대한 예고편으로서 외국인 수급을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 움직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시장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윤여민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고 있는데 사실 좀 이제 모건 스탠리의 저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뷰가 오리 오고 있다 했다가 뭐 나중에 네. 또 딴소리 했다가 그냥 네, 그랬죠. 션 킴이 이제 약간 좀 스탠드가 좀 변하면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1만 원 이상의 어떤 목표가, SK하이닉스도 48만 원의 어떤 목표가를 올리면서 확실히 좀 외국인의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를 보는 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장 시작하면서 이 두 종목에 대한 그리고 섹터에 대한
상향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좀 외국인의 수급, 여기에 더해서 국내의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 두 회사에 많이 좀 모여 있는 부분, 여기에 결국 이제 파생적으로 봤을 때 낙수 효과를 보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레거시 쪽, 특히 전통 소부장 같은 경우도 막 10년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외국인, 특히 기관이 찍은 어떤 그런 섹터들이 확실히 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어떤 뷰로서도 느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의 시선이 확실히 변한 거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연휴 마치고 오는 동안에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번 추석에는 큰 일이 없었습니다. 뭐 대형 악재들이 와요. 리만 사태부터 해서 뭐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서 좀 불안했는데 다행히 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최고치 랠리를 보이는 코스피, 이거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진짜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될지 정말 고민인데요. 자, 이제 추석도 지나고 60거래일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를 슬슬 마무리해가는 시점인데, 이경민 부장님, 네. 대세 상승장이라는 그 포지션, 네. 그런 어떤 분위기, 이거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죠. 뭐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코스피 2280을 찍은 뒤에 뭐 거침없이 올라왔죠. 2280에서 지금 3600이니까 네. 1300포인트 네, 이상. 네, 네.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예. 코로나19 이후에 이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준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세 상승 진행 중입니다.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길게 되면 내년 말까지 큰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뭐 단기적으로는 좀 한두 달 쉬어갈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냥 난 모아갈래, 나는 샀다 팔았다 잘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유 자금 있을 때마다 모아 가신다면은 뭐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세 상승장에 대한 의심은 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글로벌 폴리시 믹스라고 하는 모멘텀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금리나 재정 확대, 뭐 여러 가지 재정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귀결되면서 증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AI 성장에 대한 기대가 지금은 그 기대를 넘어서 확산, 그리고 모멘텀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큰 그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편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국내 증시의 정상화, 그리고 선진화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고, 또 산업 정책들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R&D 예산의 19.4%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산업 예산에도 14.7% 증가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무시하고 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좀 단기 대응을 하고 갈 건지, 이 선택의 문제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것이 요즘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는 판인데 네. 우리 시장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선행 EPS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익 전망이. 뭐 물론 분기별 연간 이익 전망은 아직까지 하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27년까지 24년, 25년, 26년, 27년,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4년 연속 이익이, 코스피 이익이 증가한다는 전망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행 EPS, 향후 12개월 뒤의 예상 이익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일, 그러니까 코스피가 3,500을 넘어섰을 때, 3,550에 바짝 다가섰을 때 PER이 11.1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14.7배, 그러니까 2021년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을 때 레벨은 4,500을 넘습니다. 꿈 같은 얘기인데.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레벨로 본다 하더라도 4,000선 전후고요. 그리고 PBR로 놓고 본다면 코로나19 때 고점이 3,900에서 4,0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보통 PBR은 한 80포인트 정도가 분기별로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뭐 아무리 못 가도 4,200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는 레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 이익 가치만 놓고 본다면 뭐 그 이상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열어놓을 수 있고, 어쩌면은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더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은 뭐 상승 랠리, 추세적인 상승의 절반을 조금 넘어선 정도지 여기서 끝이다, 마지막 불꽃이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돌다리는 항상 두들겨 봐야 되니까요. 그 추석 이후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좀 예.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예. 특히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때 보셨습니다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과 뭐 프랑스에 대한 어떤 정치 불안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에이펙 전후로 해서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랬으면 생각은 좋겠는데. 네, 좀 저도 그런 결론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런 부분이 저희 증시에 봤을 때 약간의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정치를 제거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동성에 플러스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이익 개선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는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양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10월 안에 어떤 이러한 좀 외부적인 이벤트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게 된다고 하면 증시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네.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은 뭐 상당히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진다고 할 때는 좀 발목을 잡히는 뭐 이런 상황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경민 부장님, 환율 괜찮은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크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원달러율이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뭐 저희가 판단을 할 텐데 정치적 이벤트거든요. 그렇죠. 예. 달러 인덱스가 지금 99포인트까지 올라온 것은 일본 선거 결과 때문이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아베노믹스 시즌 2를 예고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다카이치. 다카이치가 예. 예상외로 당선되면서 엔화가 대급등, 그러니까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고 거기에 상응하는 달러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원달러율이 자연스럽게 1,420원대로 레벨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석 전에는 무역협상 불확실성, 미중 한미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기에 일본 정치적 이벤트가 결합되면서 원달러율이 1,420원을 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고점권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슈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꺾일 거다, 언제 안정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매크로 환경이나 그러면 통화 정책 환경을 감안해서 본다면 1,420원 선은 다소 고점권에 근접해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 뭐 아마도 원달러율 변화에 따라서 걱정하는 것은 외국인 수급이겠죠. 그렇죠. 외국인 수급인데 재밌는 현상은 원달러율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외국인은 샀습니다. 뭐 반도체에 워낙 쏠렸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현상은 올해 5월 달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었거든요. 4월, 5월, 6월 증시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좀 반등을 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대량 매수가 있었는데 재밌는 현상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고 꺾이니까 외국인은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예. 정반대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식과는.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달러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환차 이익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달러율이 여기서 예상외로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또는 여기서 가파르게 강세로 그러니까 원달러율이 내려오면서 워낙 강세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와 있다라고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지금 2017년 고점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차적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단기 변곡점이 좀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금은 확인해야 될 시점이 10월, 11월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변곡점에 와 있다. 이 부분이 아주 귀에 딱 들립니다. 자, 윤여민 이사님, 또 두 번째 불안 요인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외부에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통화 정책인데 이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사실 고용 지표가 예. 확인이 좀 안 된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연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디펜던시에 대한 얘기를 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들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깜깜이 회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좀 발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페드 워치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10월, 12월 두 번 남았습니다만 10월 같은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좀 높게 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방향성에는 좀 정해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속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판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실은 이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이 지금 상당히 좀 날을 세워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리사 쿡 이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내년 6월에 좀 임기 만료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넥스트 파워를 좀 뽑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10월 달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시장은 금리 인하 25bp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12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상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예. 때문에. 하지만 지금 9월에 이어서 10월 달까지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금리 측면에서는 뭐 크게 지금 악재가 될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 두세 번 내린다 그랬다가 한 번 내린다 그러면 그게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막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저 금리 인하가 좀 가팔라질 것이다 그러지만 그거 그때 가봐야 네, 하는 거고, 그거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은 시장 기대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올해 추가적으로 2번, 내년 1번. 이게 연준의 점도표입니다. 근데 시장은 올해 추가적으로 2번, 내년에 2번 이상 예.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괴리가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시장의 기대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이 흘러왔던 것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은, 첫 번째, 경기는 괜찮다. 물가는 반등을 하지만 안정적일 거다. 기업 실적도 관세에도 불구하고 좋을 거다. 그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환경 안에서도 금리 인하는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4번 이상 해줄 거다.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도 좋은데 금리 인하를 4번 이상 한다. 예.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그건 희망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과정이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금도 사상 최고치, 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그렇고. 달러가 강해도 그냥 다 올라가는 그림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녹아들어 있는 상황에서 각자 자산마다 원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기 싫은 뉴스, 걱정되는 뉴스들은 여기다 밀어놓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할 만한 뉴스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무시됐던 경기 변수를 언제까지 무시하고 금리 인하 기대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10월, 11월 달에 좀 검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를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6번, 7번, 8번 할까? 경기 변수를 또 무시할까?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그리고 괜찮고 물가가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내년까지 4번 이상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상황들이 리즈너블하고 합리적일까라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확인할 것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이제 3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할 것은 가격 전가력입니다. 가격 전가를 얼마나 했는가. 못했다면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거고요. 했다면 물가를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고 기업 실적도 좋고 경기도 좋을 거야라는 기대들은 아마 10월, 11월 달 특히 3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조금은 이 균형점이 어그러질 수 있어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향후 매크로 환경, 물가, 실적을 이 세 가지 모두 다 확인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점들이 다소는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을 3분기 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나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불안 요인으로 꼽은 게 환율, 두 번째가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이 부분은 좀 찜찜한 부분인데 이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게 아직 타결이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사인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러다가 진짜 관세 그대로 계속 무르는 게 난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다음 스텝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냐. 자동차나
조선 이것도 다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일단은 최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뭐 눌려 있고 조선도 좀 반등했다 또 눌려 있고 원달러율은 1,420원을 넘나들고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일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익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더 나쁜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시장은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조금씩 제어해 가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1심, 2심 모두 다 무효라는 판결이 났고 이제 10월, 11월 본격적인 대법원 심리가 들어갈 텐데 이게 아마 연내에 나오게 된다면 어떤 결정이 나올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관세 부과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걱정되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이 60%, 내년까지 70%, 2, 3년에 80%까지 간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 자동차 수출이 잘 되고 있음을 감안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한국 수출, 한국 경제가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3,500억 달러를 그냥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좀 더 확실한 조건, 확실한 것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체결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대세 상승 국면에 있는 건 분명한데 10월, 11월에 점검해야 될 것이 꽤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여민 이사님, 한편에서 또 이제 낙관적인 전망도 좀 나와요. 이번에 반대로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느 선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지수가? 이 지수의 상단을 좀 물어보시는 건 네. 상당히 좀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앞에서 뭐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4천선까지도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지수 라인은 일단 넘었습니다. 저는 연초에 한 3,600선까지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일단 오늘부로 넘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다음 스텝으로 보게 되면 한 3,800선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느 섹터가 그래서 내 계좌가 얼마큼 올라가냐가 사실은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의 어떤 하드 캐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순환매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지수 상단을 저는 코스피는 한 3,800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키맞추기를 하면서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월 달 FOMC 어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사이드는 좀 코스닥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아니 하고 뭐 있습니다. 이왕 여쭤본 김에 단도직입적으로 11만 전자 갑니까? 저는 계산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10만 원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 수급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모든 모멘텀이 지금 삼성전자는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예. 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 컬테스트와 관련된 뉴스들이 사실 뭐 추석 말미에 좀 나왔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10만 전자는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수급에 대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10만 전자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좀 뭐 전망도 하시면서 약간의 안전판도 마련해 두신 것 같습니다. 자, 모두의 설명드린 대로 유튜브에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실시간 댓글 달아주고 계신 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러브 4027 아이디 쓰시는 분 2차 전지주에도 구조대가 올까요? 정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 2차 전지 올 한해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구조대는 언젠가 온다는 말이 있죠. 조금 희망을 가져봐도 될까요? 뭐 사실 가격대가 어딘지에 따라서 구조대가 올지 안 올지가 뭐 엇갈릴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지금 레벨에서 멈추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점 대비 한 40% 정도 올랐다가 절반 정도 되돌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 레벨은 뭐 충분히 매력적인 레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우려를 불식시키고 좀 레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러니까
고점 대비 조정폭의 절반 이상 정도는 되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갖고 계신 보유 종목들이 역사적 고점 그리고 올해 저점 이 사이에서 중간 가격대가 어딘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 레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뭐 물타기 아니면은 뭐 저점 매수를 더 하신다든지 이런 전략을 펼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일단 중국과 유럽 쪽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자동차 판매 유럽 쪽에서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 뭐 8월달 수출은 60% 넘을 정도로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불안이 조금은 진정되면서 캐즘에 대한 공포감은 어느 정도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슈로 만들어내긴 했었지만 중국의 감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산 라인 그리고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겠다라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여러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2차 전지 관련 소재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감산 이슈가 계속되게 된다면 저희는 소재 관련주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는다? 그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조정의 절반 정도는 되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응 전략을 잘 짜나가신다면 아마 이번 반등에서 충분히 구조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구조대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또 우리가 또 알 수 없다는 게 또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IPO TV라는 그 아이디 쓰시는 분, 손주들에게 물려줄 단 하나의 주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도 정말 명절에 그 조카들이나 이게 손주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부분 고민이 많았던 건데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 이거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윤현민 회사님 어떤 종목을 꼽으시겠습니까? 아, 종목을 하나를 꼽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저는 현재 트렌드로 봤을 때는 AI와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라고 하는 결국 이제 생명 연장, 뭐 게놈 프로젝트 같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AI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하드웨어, 여기 인프라, 전력원에 대한 어떤 투남매가 돌고 있고 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뭐 비만과 관련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좀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떠나서 면역 항암제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의료 AI 같은 부분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얼만큼 삶의 질을 높이냐에 대한 예.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좀 한 종목을 뽑자고 한다면 저는 이제 AI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이제 전 세계 트렌드인 원전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하나의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거론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술 플랫폼을 좀 제가 볼 때는 수출하고 또 이와 관련된 로열티를 받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자식이나 있습니다. 손자한테 물려줄 주식으로 이렇게 꼽으신다면 원전과 이 바이오 관련주 그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이경민 부장님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어떤 거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전체적으로 큰 연봉 분기봉을 보면은 잠깐이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 쉬고 또 몇 달 동안 쉬고 한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종목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전자겠죠. 전자가 계속적으로 변신을 하고 탈바꿈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봤을 때 10년, 20년을 봤을 때 이 추세가 크게 꺾인 적이 없다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자식에게 뭐 증여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월 단위든 아니면 분기 단위든 꾸준히 적립을 하게 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좀 안정적이고 배당도 어느 정도 있는 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1, 2년 동안에는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측면에서는 검증된 종목을 좀 천천히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이경민 부장님은 삼성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4분기입니다. 10월 장 들어와서 4분기가 됐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경민 부장님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네.
이제는 금리 인하 국면이고 소프트웨어와 소비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화장품 엔터까지 네. 지금 다시 점검할 타이밍일까요? 뭐 일단은 인터넷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주, 그러니까 수출주로 변신한 소비주 쪽들은 뭐 최근 좀 밀리긴 했었지만 다시금 정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이 나왔었고 여기서 다시 움직이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이펙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한, 미, 일, 중 다 모이게 된다면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 노이즈는 있었죠. 하는 총재의 발언 때문에 저희도 금리 인하 전망을 10월에서 11월, 그러니까 국내 말씀드린 겁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전망을 10월에서 11월로 연결하긴 했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시장이 안 좋아지고 소비가 안 좋아지면은 정책은 더 세질 겁니다. 증시가 조정받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예상하지 못한 조정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정책은 더 세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있다면은 사야 되는 그림이고 금리 인하 플러스 소비 부양 플러스 재정 확대라고 본다면 대표적인 성장주인 인터넷과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 그리고 수출주로 변신한 소비주 화장품 엔터 쪽들을 계속적으로 쳐다보시고 조정받았다 싶었을 때는 모아가시는 거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정말 잘 나갔던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지금 정말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완전 스타트업의 뭐 시총 1위 자리를 뺏길 정도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는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수 또는 중국만 바라보고 대응을 했다가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해외 매출이 많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남미든 아니면은 어떤 나라에서든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흐름들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엔터랑 엮어서 본다면 K-팝의 열풍, 캐리안의 네. 열풍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한 주목해서 봐야 되고 쉬었다면은 다시금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명절 연휴 동안에 유튜브로 이제 캐대언 관련한 여러 가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맞습니다. 해외에서 네.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K-팝이나 한류의 영향 이것도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여민 이사님 아까 자식이나 손주에게 물려줄 종목으로 알테오젠을 꼽아주셨는데 네. 제약바이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어떻게 지금 관세 영향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변수가 좀 있어서 고점 대비 좀 약간 내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관세 영향을 받는 건 결국 이제 CDMO 관련된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됐을 때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좀 부각을 좀 받았었죠. 오히려 이제 미국의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들은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관세 청정 지역으로 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봐야 할 제1번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코스닥에서 로봇 섹터들이 조금씩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안타깝지만 아직은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세 섹터가 제가 볼 땐 금리 인하 시기에 분명히 봐야 할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세와 관련된 청정 지역인 제가 볼 때 이제 바이오텍들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레퍼런스를 쌓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뭐 리가켄바이오, ABA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투자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 안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섹터 3개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CDMO하고 또 그런 기술, 테크, 바이오텍 기업하고는 좀 분리해서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섹터 안에서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외부 변수에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섹터를 좀 찾다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에로라고 하는 기술 이전 관련된 좀 키워드를 갖고 있는 바이오텍들에 대한 근데 그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는 로열티를 수치를 하면서 결국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꿈을 먹고 사는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이제는 숫자가 지키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외국인들만 신났다 이런 좀 볼멘 소리를 좀 했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불장에서 정말 입맛만 다셔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4분기입니다. 이제 석 달 남았고 오늘 어제 시작해서 4분기가 됐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먼저. 투자 기회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더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금융 지주사에 열광을 했고 몇 달 그렇죠. 전만 하더라도 조방원에 열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에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하죠. 이런 그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심 없었던 종목들 그리고 우리의 관심에 멀리 있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거나 시장의 중심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흐름들이 빨라질 겁니다. 3분기 실적 시즌 그 이후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키 맞추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예.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고 누구나 갖고 싶은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투자 기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을 잘 찾아보신다면 더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기회가 연말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모두가 달려가는 쪽은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소문진주를 찾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일단은 저는 지금 어떤 장세는 좀 유동성 장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좀 기사를 봤는데 추석 연휴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예. 5일 동안 해외 주식을 산 어떻게 보면 금액 자체가 1조 원이 넘는다라는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도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꺾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실적이 가미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업사이드를 높게 볼 수 있는 예. 그러한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쉬어갑니다만 오히려 업사이드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번 실적 시즌에 한번 옥석 가리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은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엊그저께라도 국장 탈출은 지능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또 한 번 시장에 어퍼컷을 한데 제대로 맞은 느낌이시라면 경제전쟁 꾼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꾸준히 꾼들은 우리 시장에 주목할 때라는 부유를 꺾은 적이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 무관심할 때 사서 주목받을 때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언제나 꾼들의 깊은 해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전쟁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 더 나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